가계대출이 극한 발작을 했다. 이러니 집값이 급등이라.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 한번 보세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현황입니다. 2024년 7월 31일에 715조 7,383억 원이었죠. 2024년 8월 31일 딱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 사이에 여러분 9조 6,259억 원이 늘어나서 725조 3,642억 원이 됐습니다. 한 달 사이에 가계부채가 무려 1.3%나 늘어났습니다. 725조 3,642억 원이 이 숫자도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숫자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제목에다가 가계대출 극한 발작이라고 제가 달았겠습니까? 한 달에 가계대출이 9조 6,259억 원이 늘어나는 것도 엄청난 수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아마 2016년 1월 이후 시계열 가운데서 시간적으로 배열한 거 있잖아요. 시계열 가운데서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9조 4,195억 원이 늘어난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보다도 더 많아요. 가계대출 늘어난 게 한 달에. 그 정도로 역대 최고. 역대 최고. 참 이 정도면 여러분 이 정도면 솔직히 다 까놓고 경제사령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쉽게 말하면 날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 특히 금융정책 개판이 됐고요. 시장은 이미 시장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제는 대출이라는 자체가 집만 가지고 있어도 대출을 안 해준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이게 은행의 기능이 없어진 거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이자라는 게 들쭉날쭉 중구난방이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마이너스 통장을 1억 5천까지 대출을 해주던 통장이 갑자기 5천으로 확 줄어요. 아니 이게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웬 말입니까? 저는 지금과 같은 경제정책, 관치 중심의 경제정책, 특히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금융정책 이거 싹 바꿔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지금대로 가잖아요. 결국은요. 최악의 상황을 저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말입니다. 전체적으로도 보면 여러분 가계대출이 역대 최고거든요. 725조 4천억 원이 1월에서 8월까지만 이렇게까지 늘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작년 말 대비해 보면 33조나 늘었습니다. 33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2019년 610조 8천억 원이 여러분 4년 사이에 13.6%가 늘어서 81조 6천억 원이 늘었거든요. 거기에서 말입니다. 725조 4천억 원이 됐으니까 또 33조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따지더라도 114조가 늘었다는 거예요. 이러니 말입니다. 난리도 아니죠. 이렇게 가계대출이 역대 최고까지 넣으니까요. 그중에 주택담보대출은 또 역대 최고입니다. 8월에 8조에 8조 9,115억 원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또 역대 최고를 경신을 한 거예요. 난리도 아니죠. 예, 2016년 이후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 지난달 7월이 7조 5,979억 원이 역대 최대라고 했거든요. 지금 다시 역대 최대입니다. 이 정도면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이 폭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실패가 아니에요. 폭망이에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시장이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실패면 말입니다. 그래도 시장은 돌아가는데 시장도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시장도. 그러니 집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값은 완전히 많이 올라가죠.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가만 하더라도 23주 연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금융정책이라는 게 갑자기 묵잖아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7월에 시행하려고 했던 걸 9월에 시행하면서 7월, 8월 대출이 난리가 났던 거고요. 또 9월에 시행한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다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자가 높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은요, 사서 이자보다 더 많이 벌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높이면 그 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시효. 정책적 시효. 일반적으로 6개월밖에 안 갑니다. 6개월. 6개월 안에 또 바뀝니다. 예. 대출 안 해준다고 스트레스 DSR 2단계로 묶고 뭐 마이너스 통장 묶고 다 하지만 결국은요, 은행도 이익을 내야 돼요. 대출을 해줘야지 이익이 나는 구조가 은행이잖아요. 어떤 식이든 은행은 또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어디인가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계속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최악의 상황 벌어질 겁니다. 저는 이게 시장의 원리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꼼수로 시장을 계속 통제하려고 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다가 포퓰리즘이 또 가미가 됐어요. 뭐 디딤돌 대출이나 혹은 2030을 위한 대출들 있잖아요. 예, 그런 대출들 마구마구 그것도 적게는 40조 많게는 50조까지 대출을 해줬잖아요. 그 결과거든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포퓰리즘도 한몫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총체적으로 금융은 위기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금융수장을 바꾸긴 바꿨어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바꿨잖아요. 네,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바꿨죠. 근데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금융감독원장 제가 봐서는 치기 어린 어떤 권력욕에 불타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받아요. 금융감독원이 무슨 하느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말입니다. 예, 내가 개입 직접 해서라도 대출금리 낮추겠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예, 금융감독원장도 바꿔야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잘못하고 있는 거 다 보이는데 안 바꾸는 게 웃긴 거죠. 검사하다가 금융감독원장을 갔으니 얼마나 잘나면서 의시되는 사람이 같겠어요. 그런 이 말입니다. 지금 금융정책이 솔직히 개판이 됐죠. 지금 말입니다. 금융정책은 제자리를 다시 잡아가지 않으면 저는 굉장한 위협도 터질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금융정책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금융정책이 바로 돼야지 대출이 일어나고 대출도 올바르게 일어나면 상관은 없거든요. 이게 집 사자고 자꾸 대출만 일어나니까 문제거든요. 금융정책이 불안하니까 그렇습니다. 사회가 불안하니까 그래요. 예, 그만큼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데 지금 금융정책은 엉망이 됐다. 저는 그런 생각 솔직히 해봅니다. 아마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금융정책이 이게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 정도로 대출 받으려고 해도 받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대출을 그만큼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많이 해줬다는 뜻이잖아요.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시장을 보면 진짜 너무너무 안타깝다 생각 오늘도 또 해봅니다.